석유 혹은 천연가스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뭐 공룡이 붙였던 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유 공룡이 어떻게 그렇게 많냐 그냥 이제 무슨 식물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가 그냥 동식물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뭡니까? 알 수 있나요 이게? 네, 알 수 있죠. 뭐였는지? 네네. 대부분이 해양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양 환경이요? 주로 이렇게 식물이 죽으면은 석탄이 된다 그래요. 수치된다 그랬잖아요. 아 네, 식물은 죽으면 네, 석탄이 탄소 되고. 위주로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동물은 탄소 외에도 질소라든지 알고 있는 가스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탄화수소 자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물성 생물들이 대량으로 죽을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이제 석유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그렇게 많이 죽어도 석유 뽑아낼 만큼이 되나? 그쵸. 무슨 뭐 살던 공룡들을 싹 잡아다가 그냥 구덩이에 묻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공룡에서 이제 석유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는 소설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생물량이 많아야 돼요. 그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량이 많은 곳은 바다예요. 바다고 이 대륙붕 환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심 한 120m 이내의 바다 여기가 이제 대륙붕 환경이고 거기에 가장 생물 생산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생물들이 죽게 되면은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사체들을 먹어치우는 미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생물들이 너무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살을 먹어버릴 테니까 뼈만 남을 테니까. 그래서 미생물들이 잘 활동할 수 없는 바다 환경에서도 특정 심도 이상 내려가면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호기성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요. 어쨌든 사체들이 쌓이더라도 그 사체들이 계속 해저면에 드러나 있으면 안 돼요. 다른 퇴적물에 의해서 덮이는 환경. 이게 잘 이렇게 충족되는 환경일 때 유기물들이 대량으로 쌓여서 분해가 안 되고 갇혀서 잘 숙성이 돼가지고 석유나 가스가 나중에 된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 해양 환경에서 석유나 이런 게 잘 만들어지는 거면 지금 또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은 사막지대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가 옛날에는 바다 환경이었다는 뜻인 건가요? 맞습니다. 대부분 대륙붕 환경이에요. 지금 중동도 그렇고요. 사우디 뭐 이런 데가 옛날에 바다였어요? 예, 바다였어요. 보통 석유가 일반적인 지열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석유가 이제 주로 만들어지는 게 그래도 백악기에서 신생대, 그러니까 1억 년이 넘어가지 않는 그 이내의 어떤 바다 환경이었던 곳, 그런 곳에서 유기물이 충분히 성숙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적의 조건인 곳에서 석유가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1억 년 뒤에 석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지금도 이제 대륙붕 환경에서 열심히 이제 생물 사체들이 쌓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주로 플랑크톤들. 예. 플랑크톤들이 가장 생물량이 많아요, 바다에서. 그렇겠네요. 그런 친구들이 대신 미생물과 만나지 않아야 되고 죽은 다음에 잘 뭐가 좀 덮어줘야 되고 뭐 맞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돼야 나중에 한 1억 년 뒤에 또 석유로서. 근데 석유는 뭐랄까 이게 에너지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편인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무를 떼도 같은 무게의 나무를 떼는 것보다 같은 무게의 석유나 혹은 석탄을 떼는 게 훨씬 더 오래 뗄 거 아니에요? 에너지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걸 에너지량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지만 단위 질량당 가지고 있는 열량 그런 거 열량? 열량이라고 하는 게 맞나? 이만큼을 예를 들어 제가 태워도 20분이면 다 꺼질 것 같은데 석탄 같은 거는 한 1시간 탈 거 아니에요? 열도 많이 낼 거고. 걔네들은 되게 좋은 효율의 연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석탄은 에너지량은 큰데 다만 이제 거기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훨씬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석유나 어떤 가스 이런 거에 비해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뭐 석탄으로 자동차 엔진을 쓸 수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압축만 해도 폭발이 일어나는 탄화수소 가스 자원하고는 좀 다른. 네네. 네. 하긴 연탄만 하더라도 번개탄이 또 있어줘야 되니까. 정확한 그냥은 안 타요. 아무리 우리가 뭐 그러네. 성냥으로 불 붙여도 안 타. 번개탄은 한참 태워줘야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막 열심히 타주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확실히 석유가 석탄보다는 더 좋은 연료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석유도 아마 그 원유는 그렇게 불이 석탄보다는 잘 붙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 붙진 않겠죠. 예, 그렇죠. 분리를 해내는 거죠. 휘발유나 예, 그렇죠. 경유로. 하여튼 우리는 조금 억울합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사우디 뭐 거기는 그냥 꽂으면 나오니까. 그리고 뭐 캐나다인가 어디는 그냥 지천에 널려 있대요. 아 진짜요? 오일 샌드라고 해요. 오일 샌드? 그냥 삽으로 뜨면은 모래 사이에 그 검은 기름들이 그냥 그대로 이게 뭐냐고.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한참 파봤더니 뭐 천연 안반수 나오고 물도 이제 우린 되게 축복이죠. 맑은 물 먹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좀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다. 아까 왜 사우디나 뭐 이런 사막이 예전엔 바다였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면 어디 육지인데 혹은 지금은 아주 바다인데 완전히 달라진 동네가 또 있습니까? 예전에 완전 바다였는데 육지가 됐다거나. 세계의 지붕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저기 히말라야가 유라시아 판하고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구겨지면서 지각이 두꺼워진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도와 유라시아가 충돌하기 전에 그 사이는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다는 말은 거기 사이에 해양 지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충돌하면서 대륙끼리만 구겨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껴있던 해양 지각 일부가 뜯겨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히말라야 꼭대기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수천 미터 해저에서 만들어졌던 해양 지각들이 그대로 노출이, 우리가 대륙 지각은 어떻게 쉽게 뚫어서 좀 내부 구조를 이렇게 유출을 할 수는 있는데 해양 지각은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히말라야를 보니까는 표면에는 용암이 있고 아래쪽에는 관입한 아이들이 얽혀 있고 그런 구조들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멘틀도 뜯겨 올라와요. 그런 걸 이제 오피올라이트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히말라야 쪽에서 발견이죠. 그럼 저 지금 사막지대 여기 먹어보면 조금 짭짤합니까? 왜냐면 이제 옛날에 바다였으면. 그쵸. 그래서 퇴적층 안에 녹아있던 소금들이 자기들끼리 움직여요. 움직여요? 원래는 퇴적층 안에 고루 퍼져 있었는데 퇴적층 안에 물이 순환을 하니까요. 그 물과 함께 이것이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관입암체라고 말을 하는데 관입암체? 서울에 가면은 북한산 화강암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원래 땅속에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분출하지 못하고 식으면 이제 암석이 되는 건데 그걸 관입암이라 그러는데 소금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상승을 하다가 굳어버리면 관입암체 비슷한 게 땅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소금 광산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저 어렸을 때 청주에 살 때 동네 산에 친구들이랑 갔다가 어렴풋한 기억에 그 소금 덩어리를 누가 그걸 암염이라고 과거에 이제 바다였거나 네. 그런 곳에서 이제 퇴적층이 쌓였다면 그 안에 있던 소금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염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그 사막에서 그러면 암염 같은 것들이 발견되면 예전엔 되게 또 소금이 귀했을 테니까 그래도 굉장히 또 비싸게 거래되고 뭐 이렇게 됐었겠군요. 그렇죠. 히말라야 무슨 핑크 솔트 이런 그거구나. 예, 브랜드. 치약에도 광고하거든요, 그거. 치약이요? 히말라야 무슨 솔트 뭐 네네. 하고 치약에 성분을 넣어서 주겸 치약처럼 광고하는 치약이 있었어요. 아유, 치약은 주겸이죠. 네, 주겸 치약이 정말 어르신들한테 최고 인기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금들이 예전의 지형들이 어쩌면 몇 천만 년 뒤에는 한반도의 지형이 전혀 지금과 다를 수도 있겠군요. 아마도 그렇게 될 거예요. 동해가 없어진다고 제지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동해요? 네네. 예전에 우리나라 중국하고 황해 거기도 바다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게 육지였어요. 네, 육지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서해. 네, 지금 서해가 백악기 때까지만 해도 육지였죠. 호수들이 있는 환경. 아, 그래요? 네. 동해가 육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요? 네, 동해가 만들어진 지 한 3천만 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열렸다가 원래 일본이 백악기 때는 우리나라 부산에 붙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백악기 때만 해도? 네네. 와. 그래요? 일본이 붙어 있었어요. 이야. 백악기가 종료되면서 나중에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서 자꾸 여기 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떨어져 나갔구나. 네, 지금은 힘이 반대로 돼서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동해가 없어진다는 게 그 방향으로 네, 네, 없어지는 맞습니다. 거구나. 그 일본이 다시 오려면 그 사이에 만들어졌던 동해가 없어져야지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로. 그러면 일본이 속해 있는 판이랑 우리가 속해 있는 판이 좀 달라요? 같은 판으로 러프하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번에 노토반도 지진 났잖아요. 노토반도. 예, 거기가 뭐냐면 동해 지각이 일본 아래로 섭입을 한다는 증거예요. 그 구조에서 지진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연구실에서 보고한 건데 우리나라 쪽으로도 동해 지각이 우리나라 동해안 아래로 섭입을 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거 최근에 발견이 돼서.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그게 뭐 10년에 뭐 2cm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10년에 2cm면은 거의 히말라야예요. 그거는 아, 엄청 그래도 빠른 거예요. 그 정도. 어떻게 알아요? 그거 예를 들면 한 30년에 1cm 이렇게 들어간다 치면 그거 어떻게 재고 어떻게 측정을 그러죠? 그게 이제 아주 활발한 곳은 정밀한 GPS를 심으면 보이는 곳도 있어요. 정말 활발한 곳은. 그래서 몇 년, 몇십 년 모니터링하면 그게 다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느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측은 안 되고 다만 이제 100만 년 단위로 지질학적 증거들을 모아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한 100만 년 전에는 여기가 수심 얼마였는데 지금은 육지가 되어 있네. 그리고 우리 그거 아시죠? 해안당구 아시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네네.
동해안에 가면 바닷가에 보면 계단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해안이 계속 들어 올려지고 있거든요. 동해안이 네네네. 우리 태백산맥 있잖아요. 네네네. 백두대간 우리 동고서저 지형이잖아요.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예, 동고서지. 팬 현상의 원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낮았던 곳이 파도에 깎여서 편편해졌다가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편편한 곳이 이제 고지대에 생기고 그 다음에 밑에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단이 되는 거죠. 이걸 단구 지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도 계속 들어 올려지고 있다. 동쪽이 올려지는 이유 자체가 우리 동해의 한반도 아래로 섭입에 의한 것일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천천히 지금 들어 올려지고 있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당구는 나이가 얼마 됐어? 이걸 알잖아요. 몇 미터가 들어 올려졌나? 이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는 정동진 같은 데가 막 절벽으로 돼 있고 이럴 수 있겠군요. 편편한 데는 다 건물 짓고 좋은 펜션 들어와. 다 그렇게. 그렇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사유지라 가지고. 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으시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질 연구 잘해서 꼭 우리 세대는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달에서 헬륨-3 예, 뭐 좀 가져오시고 같은 뭔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우리 물리학에서 연구를 좀 해주실 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겁니다. 자식들을 위한 일, 세 분의 과학자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나서주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혹시 오늘 뭐 나왔는데 나 이 얘기는 꼭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시간 잠깐 드릴까요? 그 지금 뭐 당군 할아버지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되게 좋은 땅에 자리를 잡으신 거고 당군 할아버지가요? 예,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석유 한 방울 잘 안 나는 이런 곳에 자리를 잡으신 부분도 있는데 지질재해가 굉장히 잦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큰 지진재해나 화산재해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주기가 굉장히 길 뿐이에요. 일본에서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뭐 한 10번의 지진을 경험하고 10번의 화산 활동을 경험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경험할 가능성이 확률이 된다는 거죠. 확률은 적지만 경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본은 항상 그런 게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대비를 잘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석유나 가스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이런 걸 개발하는 데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네.